2023년 일본 도쿄의 한 경매장에서 벌어진 광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1980년대 후반 무려 270만 달러에 거래되던 도쿄 명문 골프장 회원권이 이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거든요. 이 회원권은 단순한 골프장 출입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경제의 거품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당시 일본의 골프 회원권 시장 전체 가치는 2천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한 나라의 GDP에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도쿄 항공부지 하나의 가치가 캘리포니아주 전체 부동산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던 시절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광기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바로 부채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미래 성장을 담보로 엄청난 돈을 빌렸고 그 돈은 다시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거품을 만들었죠. 그리고 거품이 터졌을 때 그 빚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본 경제를 30년 넘게 짓누르는 무게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단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338조 달러의 빚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338조 달러, 원화로 약 49경에 달하는 천문학적 부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나라가 빌리고 모든 나라가 빚지고 있다면 도대체 그 빚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걸까요? 전 세계가 빚지고 있는 돈 338조 달러, 원화로 약 49경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이것은 지구 연간 GDP의 3배 이상 규모이자 대한민국 연간 GDP의 170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전 세계가 빚지고 있는 돈을 원화로 환산하면 한국이 170년 동안 벌어도 못 갚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이죠. 2025년 가을 기준으로 미국은 약 38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너무 커서 상상하기조차 힘들죠. 사람들은 종종 중국을 가장 큰 채권국으로 지목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약 7,8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중국 역시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 부채는 GDP 대비 약 80% 내외로 평가되고 명목 규모는 수년 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민간, 지방융자 플랫폼까지 포함한 총 부채는 훨씬 더 큽니다. 그럼 그들의 빚은 누가 지고 있을까요? 그중 많은 부분이 중국 은행에 있어요. 근데 같은 은행들은 미국 부채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은행들은 중국과 유럽, 그리고 거의 모든 다른 나라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죠. 이게 혼란스럽다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모든 것이 더 얽히게 되거든요. 모든 나라가 빌리고 있고 모든 나라가 대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2025년 중반 세계는 지금 약 338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세계 GDP의 약 330%에 달하는 수준으로 전 세계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3배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부채는 현대적인 문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은행이 생기기 훨씬 이전, 동전이나 종이돈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부채는 단지 약속에 불과했거든요. 봄의 이웃에게 곡물 한 자루를 빌려주면 수확기가 되면 그들은 당신에게 갚을 것이고 아마도 감사의 표시로 조금 더 얹어줄 거예요. 이자율도 없고 복잡한 계약도 없고 오직 신뢰만 있으면 됐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간단한 개념을 이해해 왔어요. 때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나중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부채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일의 것을 빌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간단한 개인 대출은 훨씬 더 큰 규모로 발전했습니다. 왕들은 성을 원했고 제국에는 배와 대포가 필요했지만 어떤 단일 채권자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죠. 1600년대에 영국은 이와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찰스 2세는 네덜란드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국고는 비어 있었고 귀족들은 대출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했습니다. 부채의 일부를 대중에게 판 거예요. 시민들은 현금을 받는 대가로 이자를 포함한 상환 약속서인 채권을 받았습니다. 간단했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죠. 이제 국가들은 세금을 인상하거나 국고를 고갈시키지 않고도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 채권은 세계화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해 국가들은 전쟁뿐만 아니라 재건을 위해서도 전례 없는 규모의 차입을 하게 되었어요.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미국 달러가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통화는 달러에 연동되었고 달러는 금에 묶여 있었죠. 하지만 금은 제한적이었고 경제는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이 지출을 늘리면서 유통되는 달러의 홍수를 뒷받침할 금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은 금본위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돈은 지금 우리가 불안화폐라고 부르는 것이 되었죠. 금이나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단지 정부 법령에 의해서만 뒷받침되는 거예요. 이제 정부는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끝없는 차입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1980년대 이후로 세계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국가들은 차입이 전시에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렸어요. 학교를 짓고 도로를 수리하고 심지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요. 부채는 선진국과 제3세계 국가 모두에게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더 이상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 일반적인 수단이 되었죠. 오늘날 부채는 사물을 구축하고 위기를 관리하고 약속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 부채는 338조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전 세계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돈의 3배가 넘어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100만 달러를 지폐로 쌓으면 높이가 108m가 되고 이는 35층 건물과 비슷합니다. 10억 달러면 108km 높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이는 지구 대기권 경계선까지 도달할 수 있죠. 하지만 338조 달러라면 달까지 약 55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채의 규모는 바로 그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렇다면 모든 국가가 돈을 빌리고 모두가 빚지고 있다면 누구에게 돈을 빌리는 걸까요? 국가 부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강력한 그림자 속 인물이 줄을 잡고 모든 돈을 쥐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현대의 부채는 우리가 익숙했던 것처럼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을 그리며 움직여요. 이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인 미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가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을지 궁금할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겁니다. 실제로 부채의 약 68%는 미국인들 자신에게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자신에게서 돈을 빌리는 셈이죠.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은 그저 금고에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은행은 돈을 투자해 이자를 일부 돌려주는데 이를 위해 대출, 투자, 그리고 물론 채권 매수를 실시하죠. 현재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약 1조 8천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늘날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은 연 4.1% 수준입니다. 이는 브라질이나 캐나다와 같은 국가의 전체 GDP의 3배에 해당하죠. 채권은 여유 자금으로 이자를 벌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매우 인기 있는 투자 상품이에요. 주식시장과는 달리 매일 오르락내리락하지 않거든요. 물론 정부는 경제 관리를 위해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정부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노력하면서
수익률이 15% 이상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기간에는 지출을 늘리기 위해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채권을 매수할 때마다 이자율은 전액 상환받을 때까지 고정돼요. 그러니 정부가 그 후에 무엇을 하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10년 미국 정부 채권은 연 4.5%의 안정적인 이자를 지급하죠. 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꽤 좋은 수치입니다. 채권과 부채가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은행만이 채권을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돈을 맡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죠. 연금기금, 보험회사, 투자회사 모두 똑같은 일을 합니다. 채권을 매수하고 이자를 버는 거예요. 2024년에 미국 보험회사의 경우 이 수치는 더욱 높았어요. 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여 위험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자금을 늘리는 안정적인 방법으로 활용했죠. 연금은 제도별 편차가 크지만 전반적으로 채권 비중이 큰 축을 이루고 있어요. 이는 사람들의 저축이 정부의 대출 자금이 되는 일종의 은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미국이 자기 자신에게서 돈을 빌리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실제로는 돈이 쌓여 있는 나라의 일부 지역에서 돈이 필요하고 쓰이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일 뿐이에요. 정부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면 그 돈은 바로 대출자들의 손으로 돌아가서 대출자들에게 더 많은 여유 자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들은 더 많은 채권을 매수하고 더 많은 이자를 벌어들여요. 이는 돈이 대출자에서 차용자로 다시 대출자에게 그리고 다시 차용자에게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끊임없이 순환하는 일종의 자기 강화 루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 간에도 같은 루프가 존재합니다. 미국 부채의 약 30%는 해외에 있는데 미국의 은행이나 연금기금과 마찬가지로 외국 정부와 은행도 여유 자금을 미국 국채에 투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같은 논리에 따라 우리가 빌릴 때 돈이 들어오고 우리가 돌려줄 때 돈이 나가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런 일은 미국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는 빌리고 모든 나라는 빌려줘요. 일본의 저축은 네덜란드의 대출로 전환되고 네덜란드의 저축은 브라질에 대한 대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저축은 결국 미국 국채로 다시 흘러들어가게 돼요. 세계의 부채는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갚지 않은 청구서의 더미가 아닙니다. 이는 돈이 저축자에서 차용자에게 그리고 다시 저축자에게로 순환적으로 흐르는 상호 연결된 순환 시스템에 더 가까워요. 정부는 돈을 빌리고 투자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이 이런 순환을 지속시키죠. 그리고 그 돈 중 일부는 국경을 넘나들지만 대부분은 실제로는 시스템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형태와 손만 바뀌고 계속 움직일 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빌려서 쓴다면 미래에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부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부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현재 세계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의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스템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걸까요? 왜 세상은 빌리는 것을 멈추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경제부터 정치까지 모든 것이 부채를 중심으로 구축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불편한 진실은 부채가 성장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빌려 지출하면 돈이 경제에 순환해요. 기업은 더 많은 수입을 얻고 근로자는 급여를 받으며 따라서 더 많은 돈을 쓰죠. 이는 경제가 계속 확장되어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 루프가 됩니다. 중국에서는 정부 지출의 20%가 부채에서 나옵니다. 즉 5달러 중 1달러는 실제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는 미국에서는 더욱 높아서 약 27%에 달하죠. 이는 교육과 복지에 모두 지출하는 금액과 같아요. 정부가 갑자기 차입을 중단하면 지출이 줄어들고 경제로의 자금 흐름이 중단되죠. 기업은 수입이 줄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으면 지출이 줄어듭니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바로 그 순환고리가 거꾸로 돌아가면서 모든 사람의 삶이 더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리스를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은 당황하여 그리스 국채 매수를 갑자기 중단했어요. 너무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스는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었고 쓸 돈도 금세 바닥났습니다. 공공근로자 4명 중 1명이 해고되었어요. 임금은 32%나 하락했고 그 후 몇 년 동안 GDP는 무려 25%나 줄었습니다. 정치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국민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죠. 모두가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출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긴축 정책을 약속하고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지출은 계속되고 차입은 불가피해집니다. 하지만 성장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생존이 중요하죠. 2020년 코로나19처럼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지출을 멈추고 경제가 침체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개입하여 사람들이 지출을 꺼리는 부분을 덮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위기 상황에서는 돈을 빌려야 하죠. 2020년에 미국 정부는 단 1년 만에 무려 3조 8천억 달러를 빌렸는데 이는 미국 경제 전체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국, 유럽,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경제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미 경제를 유지하는 데 징수한 돈을 모두 쓰고 있다면 오래된 빚을 갚는 데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다시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채는 결코 시스템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채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깊이 들여다볼수록 부채는 단순한 빚이 아니라 현대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부유한 나라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이들의 채권은 안전하다고 여겨지므로 낮은 이자율로 계속 빌릴 수 있고 부채를 갚기가 더 쉽죠.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출 비용이 높아질수록 롤오버 비용도 더 커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빚은 스스로 커지기 시작하죠.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과거 대출에 대한 이자 지불을 충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 빚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묻죠. 왜 우리는 그냥 빌리는 것을 멈출 수 없는지 말이죠.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 부채는 사실 경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핵심 구조인 것입니다. 여기서 불편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순환이 원활해 보여도 표면 아래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정부가 언급하기를 꺼리고 실제로는 누구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위험이죠. 정부가 계속 돈을 빌리면 부채가 늘어나고 이자 지불도 늘어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산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이 기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되고 새로운 학교, 병원 또는 인프라의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 않아요. 여러 선진국에서 정부 부채 대 GDP 비율이 100% 안팎까지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 총 부채는 GDP의 약 300%를 넘어선 수준이에요. 이런 상황이 이제는 일상적인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수십 년 전이었다면 엄청난 재앙이었을 거예요. 대출 비용이 저렴하고 대출 기관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죠. 투자자들이 대출을 원하지 않으면 차입 비용이 갑자기 급등하게 돼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 가지 방법은 더 많은 돈을 인쇄하는 겁니다. 이는 쉬운 해결책처럼 들리지만 큰 단점이 있어요. 시스템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면 각 개별 단위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물가가 오르고 저축이 줄어들고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진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기도 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2010년대 후반에
정부가 부채를 갚기 위해 무분별하게 화폐를 발행하면서 몇 주마다 물가가 배로 뛰는 초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예전에는 12볼리바르였던 빵 한 덩어리가 몇 배로 치솟았어요. 화폐는 거의 가치가 없게 되었고 일반 사람들은 평생 모은 저축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죠. 대부분 국가는 이런 극단적인 사례를 겪지 않지만 적당한 인플레이션조차도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위험이 더 커요. 이들은 담보로 미국 달러와 같은 외화를 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 자국 통화가 약해지면 현지에서 부채를 갚는 비용이 갑자기 더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커짐에 따라 대출 기관은 해당 국가의 상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투자자들은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죠. 정부는 충분한 돈을 빌릴 수 없을 때 어떻게 오래된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고 더 많은 돈을 인쇄할까요? 이러한 선택지 중 어느 것도 쉽지 않으며 모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결국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어느 나라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청구서가 한꺼번에 오면 그 나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채무 불이행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가가 이제는 갚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순간이죠. 마치 개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집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위험에 처하는 건 한 사람의 집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누구도 더 이상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빚으로 버티던 정부는 더 이상 빚으로도 버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전 세계의 부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신뢰와 욕망, 그리고 두려움이 얽혀 만들어낸 시스템의 초상이죠. 언젠가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이 거대한 순환은 큰 충격을 받을지도 혹은 또 다른 기회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채는 성장의 도구이자 통제 불능의 위험입니다. 위기에 씨앗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움직이는 엔진이죠. 그리고 지금의 세계는 그 엔진이 멈출 수 없을 만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